조상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상규 변호사입니다. 투표 당일날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예. 오늘 방송하고 투표 바로 하실 거죠? 네, 그렇죠. 예. 저는 어디 가서 투표를 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방송에 딱 맞춰서 일어났기 때문에 예. 오는 길에 투표하기에는 조금 어려웠고요. 가는 길에 투표를 해야죠. 예. 오늘 쉬는 날이라 오시는데 도로가 어땠어요? 차가 한 대도 없던데요. 저도 차 보통 평소에 타면 한 35분 내지 한 40분 걸리던 거리였는데 오늘은 한 3분? 네. 24분 정도 걸리니까 아니, 바로 명동에 오더군요. 차가 없어요. 명동에? 네, 명동에 차가 없어요. 예, 그렇군요. 예, 우리 조상규 변호사님 모시고 자, 이것부터 시작을 하죠.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저 사진 혹시 보셨습니까? 여권 지지층에 대한 위기의식이 좀 그간에 있어 왔죠. 지금 결집 현상이 행동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투표율 계속 공시되고 있는데 투표율의 지금 흐름이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전국 투표율도 그렇고 각 지역별로 권역별로 투표 상황을 제가 한 2, 3분 전에 봤는데 전체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사전 투표율도 뭐 이전보다 높았지만 이번 본투표의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아까 그 사진 계속 보여주세요. 띄워주세요. 예, 저 문제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자, 제일 위에 물가 상승 주범 문재인 빚잔치 퍼주기로 지지율 관리하고 윤석열 정부의 빚더미 떠넘겼다. 물가 상승의 주범이 문재인이라는 것이죠. 나라빚이 1000조, 국민 1인당 2천만 원, 국가 예산 400조에서 600조로 늘었다. 5년 만에 50% 인상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 폭망했다. 52시간제로 노동자들 수입 줄고 저녁 장사 도산했다. 자, 제일 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긴급 처방하려 해도 나라 곳간 텅텅 비어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민주당에 또 못 맡긴다. 누가 저 포스터 만들었냐? 제일 밑에 있어요. 핑계도 못 대고 두들겨 맞는 정부가 답답해서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려는 한 자영업자가 올렸다. 자,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한 포스터 내에 저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좀 답답했나 봅니다. 자, 저 포스터 한번 보셨죠? 좀 근데 어떠십니까? 예. 일반인이 만들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전문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석을 매우 잘하신 것 같고요. 예. 뭔가 경제라든지 이런 지표를 보는 관점이 있으신 분 같거든요. 자, 첫 번째 경제 정책이라든지 정부의 정책은요, 한번 시행을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효과가 안 나요. 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부산에 광안대교 있잖아요. 예. 광안대교를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당장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광안대교를 만들어서 그런 경제 분석을 한 대로 어떤 효과가 나느냐, 교통량을 어떻게 줄이고 이게 갖고 있는 경제 효과가 어떻게 유발되느냐를 그때 당시엔 예상을 하죠. 그래서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그 정책이 효과를 발휘해서 그 부산 시민들이 와, 좋다. 역시 광안대교 때문에 광안리도 살았고 행사도 많이 주최하게 되고 좋았다. 이거를요 10년 뒤에나 알아요. 그렇죠. 체감하는 건 10년 뒤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정책이라는 게 정말 잘못하면요 그 뒤 정부가 진짜 똥을 다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분석이 맞는 게 문재인 정부가 돈 퍼주기 하고 그다음 나라 곳간 다 비운 상태에서 그리고 정권이 넘어오면 그 다음 정권에서 지금 윤석열 정권이요 죽어나는 거예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거를 바로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바로잡는데 부정적인 효과는 당장 지금 일어나고 긍정적인 효과는 우리가 바로잡아 놓으면 그 다음 정권이 또 수혜를 입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권은 진탕 욕만 먹고 또 이렇게 시간이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종부세 하나만 놓고 부동산 하나만 놓고도 아주 간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게 뭐예요? 부동산입니다, 여러분. 부동산이 주도를 하는 거예요. 전체 경제를. 그러면 그 윤석열 정부 때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정부가 정말 들어오자마자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전 정부에서
그렇게 부동산 가격이 뻥튀기가 되면서 정말 난장판이 났잖아요. 정말 전 국민들이 이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에 다들 죽을 맛이었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무슨 그 경제 정책 한다고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소득 주도 그랬죠. 뭐 이상한 거 한다고. 예. 그래 놓으니까 아니 집 한 채만 가지라니까 사람들이 두 채 세 채 다 정리하고 똘똘한 한 채 가지겠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가격이 상승돼 가지고 짜자자자자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정책을 그런 머리에서 그런 정책을 했으니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르냐고요. 예를 들면 그때는 종부세를 엄청 중과세를 해가지고 세금을 많이 매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종부세, 종부세 이거 중과세 해요? 아니거든요. 엄청 지금 시민들이 납세 부담 없게끔 만들었죠. 근데 부동산이 막 폭등하나요?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단순한 논리라니까요. 정말 전 정부에서 얼마나 정말 무식한 짓을 했는지 당장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세금 문제만 봐도 세금을 이렇게 때려 매기고 막 사람들 세금에 고통스럽게 안 해도 부동산 가격 다 잡잖아요. 근데 전 정부에서는 세금은 세금대로 다 걷어가가지고 빚잔치 하고 자기네들 정말 선심 정치하는데 다 쓰고 부동산은 폭등하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문재인 정권 심판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권 교체로 그걸 사실은 심판을 했죠. 부동산 문제, 물가 문제 사실은 예상됐던 것이죠. 국가 채무 늘어나는 거 우리가 예상했던 거죠. 결국 미래 세대 말씀하신 대로 5년, 10년 후에 그것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장상의 혜택은 바로 느껴지지 않는 것들이 있죠. 자, 또 하나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압축해서 우리 조 변호사님께서 잘 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좀 이슈 하나를 좀 이미지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저거 한번 보시겠어요? 그거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저게 비행기표입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끊었다는 네티즌이 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인증 사진입니다. 저게. 저희 보면요. 9일날 오후 8시 40분이 일본 나리타 국제공항에서 출발해서 선거 다음날 즉 11일에 오전 7시 50분에 돌아가는 비행기표 사진을 올린 것입니다. 저거 올린 네티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본에서 일하느라 정신없어서 재투표 신청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전전긍긍했다. 진짜 이대로 민주당이 이기고 나라 넘어가면 내 미래의 자식한테 떳떳할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덧붙여서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내일 휴가 쓴다고 말해야 하는데 벌써부터 위장이 쑤신다. 내 사정은 됐으니 꼭 국민의힘이 이기고 정우구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일본에서 비행기표를 끊어서 휴가 받는 게 쉽지도 않는데 휴가 받아서 왔다는 것이죠. 위기에 처했을 때 항상 나서는 것은 애국 민초들입니다. 앞에 그 포스터나 지금 비행기표 보면 그런 것을 느껴지게 하는데요. 저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정말 진짜 애국자죠. 왜냐하면 도쿄에서 나리타 가는데 택시비가 30만 원이에요. 예. 그리고 저기 비행기도 최소 왕복이면은 그냥 100만 원이 깨진단 말이죠. 근데 그런 고통과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한 표를 행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한 표가 이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표는 사실 돈으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면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달려가는 거거든요. 소위 말한 대체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한 표는 대한민국의 이제 미래가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응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달려가서 투표장에서 심판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심판을 부르짖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정말 표로 심판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봤더니 정의 구현 정의 구현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예, 정의 구현. 예, 범죄와의 전쟁입니까? 정의 구현? 왜냐면 민주당은 아시겠지만은 워낙 사법 리스크가 많아요. 근데 뭐 당 대표만 사법 리스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지만은 아니 몇몇이 지금 후보들 사법 리스크가 너무 많단 말이죠. 아니 그런 후보들을 공천을 주고 그런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방탄 배지 달아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민주당이 또다시 뭐 제1야당이 돼가지고
의회를 마음껏 휘젓게 그거 놔두실 거냐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지난번에 윤관석 의원 보셨잖아요. 윤관석 의원 어떻게 했어요? 방탄 사용해가지고 그때 체포동의안 통과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예. 그런데 기습으로 영장을 치니까 구속이 돼버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구속돼야 될 사람이 정말 방탄 갑옷으로 구속이 안 되는 장면을 보셨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 30명이 또 준비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지금 국민들이 의회가 범죄 집단으로 구성되는 거를 진짜 우리 눈으로 봐야 됩니까? 진짜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잘한다 못한다의 개념과 범죄자와 범죄자가 아닌 개념은 정말 다른 개념이잖아요. 최소한 범죄자는 아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나라를 대표하고 나라의 주요 정보를 다루고 나라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그 300명 중에 한 명인데 그럼 그 사람이 범죄자가 돼가지고 자기 범죄 방어하는데 세비 다 쓰고 다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를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범죄 집단에서 가서 수사받고 재판받고 다 하면요 4년이 다 가요. 4년 다 채워. 최강욱 보세요. 최강욱 거의 4년 다 채웠잖아요. 예. 최강욱 시작하기도 전에 제가 고발했어요. 최강욱 그 선거법 위반하고 그다음에 허위 인턴 증명서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그 최강욱이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문제돼 가지고 그걸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최강욱 4년 다 채웠어요. 여러분의 세비로 변호 다 하고 여러분의 세비로 9명의 보좌관 꾸려 가지고 걔네들 통해 가지고 변호 다 하고 그리고 또 막말은 맨날 나가 가지고 막말하죠. 그럼 도대체 대한민국에 뭘 했냐는 거 그 사람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걸 막고 싶으면 좀 표로 심판해야 된다. 그래, 표로 심판해야 된다. 오늘은 심판하는 날이다. 관망하는 날이 아니라 선택하고 심판하는 날이다. 그런 얘기를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셨네요. 자, 그렇죠. 범죄자를 3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뽑을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강지현님 고맙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이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간에 조국 그리고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 여러 의원들이 200석을 이야기를 하면서 200석을 범야권이 차지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사람들도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 뭐 이런 얘기했죠. 그래서 제목 저희가 이 스크린 제목 또 탄핵인가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공공연하게 탄핵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만 아닙니다. 헌법을 아예 바꾸겠다. 헌법은 하나의 체제의 골간입니다. 헌법을 바꾸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조국 셀프 사면을 할 것이라고까지 우리 한동훈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죠. 경고성 발언했는데 실제로 그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석이 넘어가게 되면 대통령 탄핵을 사실 대통령 이번 정부 출범할 때부터 탄핵 완전 탄핵 중독자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지금 현 정부를 무너뜨려야 이들이 정권을 차지하는데 하루라도 빨리 차지하겠죠. 그러니까 의회 권력을 장악했으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정부를 완전히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혈안이 된 게 뭐죠? 그게 바로 탄핵인 거예요. 자, 탄핵 중독자들이죠. 이상민 장관 탄핵하는 거 봤잖아요. 그렇죠. 그 탄핵해가지고 헌재에서 어떻게 됐어요? 9대0 된 거 아니에요, 9대0. 그러면은 그 탄핵이 정말 탄핵 사유가 있었던 탄핵이에요? 그냥 자기네들이 정족수 갖고 밀어붙인 탄핵인 거잖아요. 그 꼴을 또 봐야 됩니까, 우리가? 그리고 자, 탄핵 외치지만 탄핵 사유가 뭔지 한번 이야기해 보라니까요. 도대체 뭐가 탄핵 사유예요? 이 사람들은 근거가 없어. 논리가 없어. 아니, 탄핵이 되려면 탄핵 사유가 존재해야 되고, 그렇죠. 아니, 의결 정족수가 자기네들이 의회에서 정족수 채워가지고 보내는 건 보낸다 치지만, 뭐 사유가 있어야지 국민들도 납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탄핵으로 한번 재미를 봤다. 내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지만, 탄핵으로 한번 재미를 봤으니까 또 재미를 보시겠다. 가짜뉴스로 재미를 보니까 또 가짜뉴스 퍼뜨리시겠다. 뭐 그런 논리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은 진짜 대한민국의 큰 역사적인 그 오점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헌법 바꾸는 거 무조건 바꾸겠죠. 무조건 바꾸려고 할 겁니다. 그거는 뭐 헌법에 바꿔야 될 거 많겠죠. 예. 그다음에 이재명 조국 셀프 사면
이번 정부도 저는 아쉬운 게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면 공천이 이루어진 케이스가 2개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면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복권을 시켜주고 다시 정치인이 될 수 있는 무슨 발판을 깔아주는 거 저는 정말 이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이재명이 확정 판결을 받고 그다음에 구금이 되고 그다음 구속이 돼서 그 징역을 살고 징역 산 이후에 5년이든 10년이든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대한민국의 정치사에 영원히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게 지금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또 다시 복귀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국은 뭡니까? 아니 실형 2년 나온 사람이 지금 법정 구속도 안 되고 지금 마음껏 막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불구속 상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 만약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딱 나서 구속이 됐다 쳐요. 그럼 정권 바뀌면 어때요? 김경수 보세요. 김경수도 형량 절반도 안 채우고 나왔잖아요. 한 절반 채웠나요? 절반은 좀 채워야 나와야 되니까 아마 네. 절반은 좀 채웠겠죠. 한 60% 넘은 아니 것 같습니다. 특별사면회가 바로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특사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법정 구속 안 됐으니까 지금까지 자유를 누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법정 구속돼서 확정 판결 징역을 살아야 되는데 야 너 특별사면이니까 나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국은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처벌 하나도 안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지금 원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국회 200석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조국 셀프 사면하겠다고. 이게 지금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네요. 셀프 사면을 야권이 200석 그래서 국회법까지 바꿔서 아예 개헌까지 해서 사면권을 아예 뭐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할 수도 있고 거꾸로 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거부권도 사실은 대통령의 거부권도 제한을 하고 국회에서 거부권을 아예 행사하는 새로운 헌법 개정을 할 수도 있죠. 자, 이재명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재명 문제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재판을 받았어요.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관련 배임, 뇌물 혐의 등에 관한 재판이었죠. 법정에 섰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취재진 앞에서 준비한 원고를 읽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떠냐? 이런 내용입니다. 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저는 성공을 진심으로 바랐고 지금도 그 점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권은 경제, 민생, 외교, 안보, 민주주의 등 모든 측면에서 국가를 후퇴시켰다. 지금까지 국민들 힘으로 쌓아온 대한민국 성과를 모두 무너뜨려 경제는 폭망했고 민생은 파탄났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 5대 무역 흑자 국가였던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못한 무역 수지 적자 국가로 전락했다. 이렇게 원고를 읽었어요. 대한민국이 폭망했습니까? 경제 안보가 폭망을 했나요? 민생이 좀 어렵건 사실이지만 폭망을 했나요? 북한 수준보다 못한 수준이 됐다고요? 웬 이런 얘기입니까? 이 부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자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 하는 거. 그러면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대북 송금 사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억을 갖다 준 사람이 누구예요, 북한에? 안보가 왜 뚫린 거예요? 그 100억 누가 갖다 줬냐고요? 지금 정부가 갖다 줬어요? 이재명이 본인이 대선 나오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쌍방울 통해 100억 북한에다 던진 거 아니에요? 그 100억 갖고 지금 북한이 뭐 하고 있겠어요? 지금 안보 문제를 본인이 말할 자격이 있나요? 민주주의요, 민주주의. 지금 그 당에 당내 민주주의가 있어요? 그냥 일당 체제, 그냥 이재명 사당 체제 아니에요? 그러면 민주주의를 말할 그게 되나요? 이 당은요, 제가 볼 때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하면 해산될 수도 있는 당이라고 저는 봐요. 왜? 아니, 절차가 민주적이에요? 아니면 내용이 민주적이에요? 이 당은 지금 민주주의하고는 거리가 먼 당이에요. 그리고 북한보다 못한 이 원고 누가 써줬을까요? 저는 이재명이 본인이 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원고를 보좌진이 써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게 북한하고 무역 수지를 비교한다? 북한하고 경제를 비교한다? 그 말을 했을 때 국민들께서 와, 말 잘했다고 말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우리나라가요, 경제 10대 강국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점하기 위해서 각종 뭐 AI라든지 이런 거 지금 대통령 역정 사업으로 반도체도 다시 TSMC 이기기 위해서 네덜란드 갔다 오시고 일본하고도 엄청나게 지금 교류하는 게 다
반도체 살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보다 못한 도대체 뭐가 못한지 근거를 한번 대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 그러니까 뭐랄까요? 우리나라가 선진국가 10대 경제 대국들과 비교하는 건 많이 해도 사실 그 북한하고 전 세계에서 경제 지표가 안 나오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이건 경제가 없는 나라거든요. 경제라고 말할 수가 없죠. 왜? 쌀을 배급해 주는 나라가 무슨 놈 경제가 있어요. 그런 나라하고 비교를 한다? 근데 이재명 머릿속에는 북한하고 공산주의가 가득 찬 것 같아. 비교를 해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예전에도 보면은 뭐 자기가 뭐 이런저런 조건을 계속 내세워가지고 대장동이 잘 안 되니까 아이고 여기가 뭐 공산주의냐 뭐 공산당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보면 입에 약간 북한 공산주의 그리고 또 있잖아요 존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본인이 절대 존엄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대 이야기했죠 선대. 그럼 북한의 공산주의 그런 세력들에 대한 존중 발언이거든요. 선대. 그거 함부로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아, 이 양반이 아직도 이 머릿속에 북한에 대한 이 생각이 항상 가득 차니까 그 단어를 쓰게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북한에 관한 생각으로 머리에 가득 차 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그렇게 주사파 출신의 친북 세력들이 이렇게 많은 겁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뭐 자리를 메워주고 채워주는 것도 다 성남에서 시작할 때 주사파 출신들하고 시작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자, 이재명 후보 또한 단면을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 법정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눈물을 글썽이면서 법정에 서는 것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검찰을 또 공격하는 발언을 재차했습니다. 반복적으로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의 손발을 묶는 게 정치검찰의 의도인 것을 알지만 국민으로서 재판 출석 의무를 지키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검찰을 계속 반복적으로 공격하는데 뭐 재판 일정은 재판부가 결정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무엇을 노리고 지금 계속 이 이야기를 한다고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선거하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사재판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이 만약 피고인이라면 안 갈 거예요? 재판이 열리는데? 그거는 대한민국에서요,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의 의무예요, 의무. 거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권력이라고 예외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예외 없이 진행되고 있는 재판, 자, 첫째. 그러면은 다 반드시 출석하는 게 맞죠. 그거는 재판부도 뭐 선거일이고 뭐고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재판 일정을 소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재판이 어떤 재판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관련 증언을 해야 될 사람이 그날 300여 명이 돼요. 증인심은 언제 다 할 거냐고요. 그리고 이 관련해서 증거가 수십만 페이지예요. 그거 언제 다 볼 거냐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일주일에 2번씩 재판을 해도요. 이게 몇 년을 갈지 몰라요. 1심만. 그러면 여러분 이재명이 불구속 재판으로 2년 3년 재판하고 나면 그거 재판 만약에 정권 바뀌면 그 재판이 제대로 판결이나 날 것 같아요. 아니 이번 정부 안에서 어쨌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걸 여러분들 보셔야 되잖아요. 판사도 그 의무가 있잖아요. 사법부도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재판해야 된다. 하루라도 아까운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 입맛대로 출석하고 있잖아요. 출석하고 싶을 때 출석하고 하기 싫을 때 출석 안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선거법 위반이 세상에 6개월 만에 1심이 끝나야 1년 안에 그리고 2년 안에 끝나야 돼. 1년 1심 그다음에 항소심 6개월 상고심 6개월 이렇게 해서 끝나야 될 사건을 가지고 1심을 1년 6개월 2년 근 2년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왜 그런 특혜를 주냐는 거죠. 일찌감치 배치 떨어졌어야 돼. 이재명 아닙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그렇기 때문에 손발을 묶는 게 정치검찰의 의도가 아니라요. 손발을 묶는 건 본인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정치검찰이 아니고요. 재판 일정을 소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재판 출석 의무를 지키기로 했다. 아니 본인만 특별히 지키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뭐 잘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출석 의무를 안 지키면요 구금돼요. 그러니까 법정에 판사가 구속시킨다고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간 거지 쫄아가지고. 그 이외에 어떤 것도 없어요 여러분. 잘난 척을 해도요 그냥 이 양반은 어쨌든 미사역으로 그냥 자기를 포장하려고만 하는 거지 그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군요. 범죄자 치고는 참 너무나 뻔뻔스럽게
검찰을 향해서 저렇게 얘기합니다. 범죄자들의 행태 중에 아주 고약한 행태를 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빗나간 질문 하나 좀 드려볼게요.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재명 기자회견하는 사진 한번. 댓글에 예. 댓글에 이재명 얼굴 좀 치우래 짜증난다고. 아, 그래요? 아. 저도 사실은 이제 뭐 보고 싶은 얼굴은 아닌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띄우게 되죠. 그 사진 한번 아까 띄웠던 사진하고 또 하나 이재명 기자회견하는 사진이 있으면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예, 그 사진도 있고요. 또 하나 사진이 혹시 있으면 한번 띄워봐 주시죠. 눈물을 흘린 사진. 예. 저 사진 보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뭐 뒤에 사진 있으면 띄워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보기에 오른쪽에 저 배지 있잖아요. 태극기 네. 배지 있잖아요. 네. 이재명이 이런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북한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예, 저 사진에서 또 저건 더 잘 보이네요. 아우, 살쪘네요. 우리 북한 김일성, 김정일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아야 한다고 공견하게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뭐 이승만, 박정희 전직 대통령에 관해서는 극단적인 폄훼를 하고 공격을 하죠.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많이 왔는데 저 태극기 배지는 왜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예요? 저게 항상 의문이에요, 저는. 나는 저 사람의 그런 다중성 있잖아요. 다중성, 이중성, 이중인격, 그다음에 예. 위선, 그다음에 진정성 없는 행동. 여기에 정말 학을 떼요, 학을 떼. 저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면 북한을 추종한다 그러면 그냥 그 발언을 해야 되고 그에 맞게끔 정치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윤미향이 난 거지. 윤미향은 대놓고 하잖아요. 윤미향은 태극기 배치 못 단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저 사람은 이제 그것도 하고 태극기 배치 달면서 애국 보수 코스프레도 하고 대단해요. 제가 저 배지 보니까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제가 예찬이가 제일 생각나요. 예찬이가 네. 장예찬 후보가 죄송해요. 제가 예찬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장예찬 후보 저랑 방송도 많이 같이 친해가지고 배지를 항상 이렇게 태극기 이렇게 문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 배지 있잖아요. 그거를 그 최고위원 할 때 항상 달고 방송도 나오고 옆에 앉아서 방송도 같이 하고 했었는데 그때 그 태극기 배지가 참 부럽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랬어요? 그걸 우리 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청년 최고위원으로서 정말 방송도 열심히 하고 막 그렇게 할 때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 왜 꺼내냐면 저런 코스프레가 아니라 진짜 진정성을 갖고 태극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장예찬 후보가 조금은 수영구에서 국힘으로 단일화하는 게 저는 맞다. 장해찬 후보하고도 상당히 가까운 사이잖아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네. 저도 후보 해봤잖아요. 후보는요, 정말 인생 모든 걸 걸어요. 돈도 많이 쓰지만 자기의 향후 미래, 그 다음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선거를 하거든요. 근데 장해찬 후보는 심지어 전략공천 받지도 않고 경선을 했잖아요. 그렇죠. 경선에서 살아남았잖아요. 그리고 경선에서 그 발표 보는 그 자리에 저랑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안 됐지만 장해찬 후보가 딱 결과를 보고 와 됐어 하는 표정을 전 봤거든요. 그 너무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저도 후보였고 그걸 너무너무 간절히 바랬던 후보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요. 장예찬 후보가 될 수 있다면야 당연히 저는 응원하겠지만 장예찬 후보 때문에 국힘의 표가 갈라져서 민주당 후보가 40%가 나왔다는 게 말이 돼요. 예. 그래서 삼자구도에서 민주당 후보가 1등이 나오는 것도 사실 부산에서 진짜 큰 변화 중에 하나거든요. 부산이 보수의 도시였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민주당 표가 35% 기존 나오는 곳이거든요. 그 정도는 평균적으로 있다고 그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낙동강 벨트에서 어때요? 최인호, 예. 그다음에 전재수, 최선식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 부산이란 지역이요. 약간 경기도 비슷하게 되고 있어요. 좀 접전 지역이 막 되고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야기하냐. 부산이 상당히 보수가 어쨌든 2, 3% 차이로 지켜야 될 곳이 됐는데 거기서 수영구에서 민주당이 나온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보수의 표가 갈라지면서 민주당이 오부지리로 덕을 본다?
그건 더 마음이 아픈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해찬 후보가 정말 결단을 내려줬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국힘 후보나 둘이 양자구도였으면 저는 이런 말도 안 해. 끝까지 해보라고 하겠는데 지금 민주당 후보가 여론조사 40% 나오는 이 상황을 도대체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이걸. 어쨌든 그래서 장해찬 후보 보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정치적으로 우리가 지금 신경 한석이 쓰이죠. 지금 아까운데 네. 그 수용구를 내줄 수는 없잖아요. 네. 예. 자, 수영구도 좀 전략적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 인물은 또 이야기 안 할 수 없죠. 김준혁. 기자회견, 유림 기자회견,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워낙 막말이나 역사 왜곡 날조가 많아서 그 순서를 정하면 지금 확인된 것만 한 10개 이상이 돼요. 아마 추가적으로 책이라든가 방송을 쭉 시간을 가지고 했으면 뭐 수십 개가 됐을 겁니다. 지금은 유림이지만 그게 기독교일 수도 있고 불교일 수도 있고 뭐 자신의 어머니일 수도 있죠. 온갖 막말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대생 성상납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이었죠. 그런데 유림이 발칵 뒤집히는 일이 벌어졌죠. 퇴계 이황 선생을 성관계 지존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죠. 어제 저 사진 보십니까? 안동 유림인사들 대표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김준혁 후보 사퇴하라. 저런 인물을 어떻게 후보로 공천을 했냐. 민주당이 사과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저기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공개적으로 기자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김명일 도산서원장이네요.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정 잡배가 했더라도 핀잔을 받을 말을 어떻게 공당의 국회의원 후보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지 통탄스럽다. 이렇게 격노를 했어요. 저 이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시정 잡배보다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은 역사학자로 포장이 돼 있지만 그 내용물을 정말 오물로 가득 찼다. 아, 무슨 말이냐? 저 사람, 저 표정도 또 저렇게 나왔을까요? 저 사람의 약간 성적 취향이라 그러나요? 뭔가 역사를 바라보는 취향도 왜곡적일 뿐만 아니라 그런 본인의 약간 왜곡된 그런 성적 취향까지도 거기에 다 반영해서 한 발언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개인의 삶을 그렇게 살면 그냥 학교에서 해직이나 되고 끝나면 되는데 이게 공당 후보 수원정 어떡할 거냐고요. 수원 화성 이거 어떡할 거냐고요. 수원정에 나와가지고 지금 잘못하면 당선되게 생겼다고요. 이 사람이. 아무리 당이 민주당을 응원한다고 해도요. 저건 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 양반이 지금 여기에서 막말한 거 이것만 있겠냐고요. 사석에서 하는 말과 지금까지 강의실에서 했던 말 당선되고 나면 여러 수십 배, 수백 배의 더 많은 케이스들이 쏟아질 텐데요. 그거 국민들이 다 듣고 다 봐야 돼요. 그걸 다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다 지금 확인해야 돼요. 정말 스트레스예요. 이거 미투 운동 때였으면 이 사람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은 그냥 놔두냐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미투 대상이잖아요. 미투 대상 100%. 그러면은 뭐 시류에 따라서 처벌하실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성단체들 다 뭐 하시는 거예요? 페미 단체들 다 지금 뭐 어디서 뭐 하고 계세요? 이 사람 어떡할 거냐고요. 해결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선택적 미투 하시고 선택적인 페미 하시고 선택적인 여성운동 하실 거냐고요. 저는 남자인데도 화가 나는데 저는 진짜 이거는 진짜 아니라고 봐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해결을 해줘야 돼요. 네, 저 댓글에 투표율이 낮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네요. 투표하고 들어오세요. 예, 투표 지금 중요합니다. 투표해 주셔야 됩니다. 예, 단양 장수 한의원님, 엘리사님, 매드맥스님 감사합니다. 자, 논란이 하나로 더 증폭된 발언이 있었죠. 이화여대 이대생 성상납 관련해서 그걸 옹호한다고 나선 사람이 있었죠. 고은광순 평화어머니 이사장이 주장을 했죠. 근데 어떻게 주장했냐면 자신의 이모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이모가 1935년생인데 1935년에 태어났는데 이대 정예과를 다닌 이모가 기말란에 걸려들어 미군 성접대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화여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총동창 회원들이 들고 일어났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너의 주장이 틀렸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저 와중에 고은광선 씨 기자회견 때 그 내용이 공개됐을 때 이재명 후보가 SNS에 올렸다가 1시간 만에 삭제를 했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이재명이 이대 성상납 사건에 나섰다가 지금 다시 물러선 이유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이 고은광순 이분 처벌받아야 될 상황인데요. 거의 심각한 상황이. 왜냐하면 본인 이모가 저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 그러면 이모가 잔디밭에서 미군과 함께 앉아 있는 사진을 봤다. 이게 성상납하고 뭔 상관이죠? 미군하고 잔디밭에 앉아 있으면은 뭐 관계를 맺고 있는 건가요? 아니 관계를 맺고 있는 영상 그리고 왜 관계를 맺게 됐는지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셔야지 그게 무슨 성상납이 되든 뭐 성접대가 되든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미군하고 앉아 있으면 그러면 학생하고 교수가 잔디밭에 앉아가 이야기 나누고 있으면 그건 성관계 맺은 거예요? 아니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이 제정신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 논거로 따지면은 모든 사람이 성범죄자지? 자, 그러면은 이거 자체도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본인 이모라고 하는 사람을 얼마나 잘 아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 본인 이모가 56년도에 입학을 했다? 그런데. 예, 그거 확인을 했죠.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에서 입학을 한 것은 1956년이라고 확인을 했죠. 예, 예. 근데 이 고은광수 씨가 48년도에 졸업을 했다는데요. 13살이에요? 그러니까. 1935년생인데 예. 1948년에 졸업을 해서 이 문제에 걸려서 13살에 그걸 했답니까? 13살에 13살에 대학에 갔고 졸업을 한 것 같은데요. 예. 13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미군하고 그런 성적대 이게 제정신이냐고요. 그리고 또 이때 당시에 48년도에 졸업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외과가 50년도에 창설됐다는데요. 예. 그럼 없는 정외과를 어디서 다니신 거야? 그러면은 그 초등학교 졸업 나이 아니에요? 이 나이면? 그렇죠. 그때 당시에 뭐 국민학교겠지만 국민학교 졸업 나이인데 국민학교 이화 한 국민학교 6학년 정도 되겠네. 네, 그러니까 이화 국민학교 뭐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 그래서 이분도 상당히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김준혁을 옹호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김준혁을 더 수렁에 빠뜨리는. 그거 있잖아요. 조상호 변호사. 예. 그 양반도 김준혁을 옹호하려다가 오히려 수렁에 빠뜨렸잖아요. 예. 사과하고 뭔가 좀 수르드나 했더니 그 다음날 막 질러대가지고 제가 볼 때는 김준혁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왜냐? 김준혁의 이슈를 계속 끌고 가는 게 누구한테 좋다? 국힘한테 좋죠. 상대 후보한테 좋죠. 그러니까 김준혁을 옹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김준혁을 정말 수렁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오히려 더 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동문들이 발표한 게 있네요. 이화여대 총동창회에서 고광순 씨라고 그러죠. 이모가 고은광순 씨의 이모 이름이 고광순 씨라고 합니다. 아니 은혜옥이라는 겁니다. 은혜옥 이모 이름은 은혜옥이라는 건데 은혜옥이라는 분인데 이렇게 밝혔어요. 고은광 씨의 이모라는 은혜옥이라는 학생은 1956년에 입학해 1960년에 졸업했다. 자신의 이모가 1948년 무렵 낙랑클럽에서 성상납 당했다는 말은 사실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미 군정기는 1953년에 끝났다. 좀 추가적으로 이런 내용도 밝혔어요. 13살에 이화여대 정외과를 다니며 성상납했다는 망언과 선동에 분노한다. 이런 극단적 스토리텔링의 정치외교학과를 언급한 것에 대해 이대 정외과 학생들은 심히 불쾌하며 모욕감을 느낀다. 그러면서 고은광 씨 사과를 요청했죠. 참 별스럽게 다 옹호를 합니다. 13살짜리가 이대 학생으로 바뀌는
그런 초유의 상황까지도 일어나네. 이 공상 씨가 또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출신이라고 그러네요, 과거에. 민주당 덕분에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의 윤리 도덕 기준이요. 오히려 더 하락한 거 아세요? 그러니까 19대 때요. 제가 변호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국회의원이 뭐 성폭행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성폭행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 성폭행이 아니라 그냥 합의하에 이루어진 일이었고 고소치가 다 됐고 그래서 결국 성폭행도요.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로 끝났어요. 예. 근데 그 사건 진행되면서 국회의원이 초선 국회의원이었는데 국회의원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좌진 국회의원 사퇴했어요. 수사 중에요. 그게 지금 올바른 거예요. 그게 정말 제대로 된 국회의 수준이라고요. 무혐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범법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무리를 일으켰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사퇴를 해주는 게 그게 국회 전체의 윤리 도덕 기준을 높이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대한민국 국회의 윤리 도덕 수준이 얼마나 땅이 떨어지겠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이 막말해도 괜찮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다른 국회의원도 나도 괜찮은 거 아니야? 나도 할래? 막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주 사람도 괜찮았는데? 나도 할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수준이 떨어져 하향 평준화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음주하고 이재명이 전과가 많으니까 아니 공천 신청한 후보들을 그걸로 못 자르잖아요. 결국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윤리 도덕성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하나의 그 대표적인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자, 푸른잎이 댓글 이렇게 주셨는데 패미들은 가만히 있네. 아까 패미, 여성계 뭐 이런 이야기 해주셨죠. 이화여대 출신들의 경우에는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이화여대 출신 그 여자 국회의원 중에 서영교 있습니다. 서영교. 서영교는 조상규 배승희 고소하지 마시고요. 지금 나가가지고 뭐라도 좀 하세요. 학생회 총장 하셨잖아요. 학생회장 하셨잖아요. 회장한 사람이 이화여대 전체가 집단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는데 뭐 자기 돼지 꿀꿀 소리 냈다 그거 가지고 고소하고 앉아있지. 지금 뭐 이 사람 고소할 생각은 없으신가 보네. 답답합니다 진짜. 서영교랑 저런 사람들이 지금 사선이요? 네. 아이고 중랑갑에 진짜 유권자 여러분 정말 본인들이 정말 심판해야 될 사람이 저런 사람이에요. 선택적 기준. 이화여대 총동문, 동문회에서 역할이 있겠지만, 학생회장 했지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별 소리도 안 하잖아요. 나와가지고 뭐 뉴스에서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네. 뭐 이야기를 하는데, 뭐 사과할 일이죠. 사과할 일인가요? 사퇴할 일이지. 사과할 일이래요. 사과하고 나면 끝나나요? 그러면 이게 사과할 일인가요? 아니면 이 김준혁이라는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인가요? 자기 직업 윤리 의식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이거는 역사학자로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역사학자를 국회의원 시킬 건지에 대해서 서영교 의원한테 묻고 싶다니까요. 그럼 이런 말 국회 가서 계속해도 되겠네요. 사과하고 또 하고 사과하고 또 막말하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서영교 의원이 이게 사퇴할 사안인지 아닌지를 답변해 보세요. 저도 경찰 조사 받으러 가서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근데 서영교 의원이 고소했어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좌파도육이라고 네. 저게 얼마나 재밌었냐면요. 저 영상 하나가 86만 뷰가 나왔어요. 지금 저거요? 예. 저게 시작하는 그거거든요. 네. 시작하는 그 뭐죠? 썸네일. 근데 저 영상이요 86만 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도 재밌으니까 본인도 봤겠지. 보니까 제가 했던 뉴스들 아시잖아요. 저 변호사예요. 예. 나무 위키에 전부 있는 뉴스들이야. 그러니까 다 수집되어 있는 뉴스들 있죠. 그걸 해줬더니 일부 몇 가지만 사실이 아니래요. 그럼 나머지는 다 사실이네. 다 인정하시네 이제. 본인이 선택적으로 선택하셨으니까. 되게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 조사 이제 아직 안 갔는데 지금 뭐 판례하고 정례가 의견서 먼저 줄 건데 가서 조사 잘 받고 오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을 직격한 내용 중에 서영교 의원이 그건 사실이 아니다 해서 그렇게 고소를 한 거군요. 그 뉴스에 다 있는 아니 기사가 다 있다니까요. 그러면 기자를 고소해야지 왜 나를 고소하냐고.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자, 다른 그러면 인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전현희 의원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대급 지각대장이라고 불리고 있죠.
서울 중 성동갑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 전현희 후보. 자, 선거 공보물에 역대급 지각대장이라고 표현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 윤희석 윤 후보가 그것을 이제 제안을 공보물에 내겠다고 했는데 이걸 이제 일부 전현희 후보 관계자 또는 지지층에서 서울 선관위에 이거 허위 사실 아니냐 이렇게 그 관련해서 좀 내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서울 선관위에서 그렇게 표현한 거 역대급 지각대장 이렇게 표현한 거 허위 사실 아니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했습니다. 그간에 이제 전현희 후보와 관련해서는 상습 지각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었죠. 뭐 한두 번이 아니라 아주 상습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권익위원장 할 때 권익위원장이 하려면 국민의 권익을 지키려면 최소한 공직자로서의 자기 신분으로서 최소한 역할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각대장이에요. 자,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시고 전현희 후보 어떤 인물인가요? 전현희 후보는 뭐 잘 알죠. 왜냐하면 제 옆방을 썼으니까. 법무법인 주원에 제가 그 논현동 본사에 있을 때 제 옆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강남에 출마하기 전까지 이제 같이 있었고 출마를 했고 뭐 되게 기적적으로 강남에서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권익위원장을 하시는데 근데 그 제 방이 좀 기운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용산에 출마한다고 제가 나가고 나서 그 자리가 비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자리에 유철한 변호사님 있으셨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유철한 변호사님 권익위원장이 되셔가지고 이 법무부 그 자리는 기본적으로는 권익위원장 정도 하는 권익위원장 자리예요. 기본 나오는데 장관급이네요. 조상교만 지금 아무것도 아니고 민초다 이 말이죠. 뭔가 저도 뭔가 하나 올만한데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제가 지키고 있었는데 예. 그래서 권익위원장은 저도 권익위원장 언제나 하겠죠. 자, 이게 재미있는 농담을 말씀드렸고요. 지각대장을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선관위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지각률이 93%면 대장이 맞잖아요. 아니 근무를 하는데 그래도 공직에 있는 사람인데 공직에 있는 사람이 출석 일수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한 93.3%니까 대부분을 지각을 했다라고 하면 대부분이 지각인데 그걸 지각대장이라고 하면 그게 맞는 말인가? 선관위도 이걸 틀렸다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 지각대장이거든. 그래가지고 이걸 허위 사실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데이터 수치로 말을 하는 거잖아요. 데이터 수치에서 진 거예요. 전현희 의원이.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지각대장이 맞다. 라고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보면 근무시간 미준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 유리한 유권 해석 해줬잖아요. 그 아들 관련해가지고. 그랬네요. 네. 그래서 그에 관여해서 거짓 보도자료 작성해서 허위 보도자료 작성도 그때 당시에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담겼고요. 그 다음에 갑질 직원을 위해서 갑질 직원이 이제 중징계를 이게 받게 됐는데 탄원서도 본인하고 본인 그 관련된 여기 고위 직원들 그 사람들 통해서 탄원서 제출해주고 그 다음에 전 위원장이 외부 인사와 한 오찬 1인당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자 권익위 직원이 참석해서 인원을 조작했다. 그래서 이거 청탁금지법 위반 조사 방해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행 비서가 교통 숙박 허위 청구해서 2,400명만 원을 수행 비서가 횡령을 했다. 빼돌렸다. 이것까지 있어요. 사실 이거는 감사 보고서 내용에 담긴 이야기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거를 할 때 문제를 삼아야죠. 자, 저기에서 안정권 후보에 관한 이야기가 좀 나오네. 인천 계양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었던 안정권 후보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있는데 밑에 분이 사퇴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주셔서 확인해 드립니다. 안정권 후보 7일에 공식적으로 거리 유세를 하면서 자신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직을 내려놓겠다 해서 후보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7일 날 했으니까 지금 한 3일 전을 이미 후보 사퇴를 했고요. 안정권 후보가
기존 이제 여론조사에서 2.1% 정도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2.1%가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원희룡 후보 쪽이 상당히 뭐 1, 2% 싸움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안정권 후보의 지지율까지 가세를 한다면 야 이재명 정말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안정권 후보 사퇴하면 자 사퇴했으니까요 원희룡 네. 당선되는 겁니까? 저는 이제 이번 총선의 가장 바로미터가 될 지역구를 계양을로 보는데요. 예. 계양을은 정말 여기서 원희룡 장관이 이겨버리면요. 이거는 전체 총선 자체의 분위기를 완전히 띄우는 그런 곳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볼 것도 없어요. 여기서 이겨버리면 나머지 여러분 아시지만 다 2, 3% 차이거든요. 전부 2, 3% 차이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겼다라는 거 그 2, 3%를 우리가 보수 쪽에서 극복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 3%를 우리가 앞서 나간다. 이길 수 있다. 그거를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좋은 분위기가 훈풍이 불어주면 원희룡 장관의 개항을 정말 도전은 정말 대한민국 역사에서 크게 길이 남을 그런 결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저도 잘 졌다 이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 그걸 또 분석할 수는 있지만 저도 아주 근소한 차이로 지면 이재명이 타격을 받는다. 그거는 나중에 나오는 소리고요. 무조건 이겨야죠. 이겨서 국회의원 못 들어오게 해야죠. 그러면 또 어디 보궐선거 자리에 또 슥 나가가지고 또 들어오겠지만 그래도 못 나오게 하는 게 그게 지금 우리는 관건이잖아요. 방탄 갑옷 못 입게 해야 돼요. 진짜로 만일 원희룡 후보가 나중 최종 결과가 1, 2% 격차 정도로 또는 2, 3% 정도 격차 정도로 승리한다면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낙선한다면 안정권 후보 진짜 큰 상 한번 줘야 되겠네요. 근데 그런 단일화가 진짜 좋긴 좋아요. 왜냐면 저도 3자 경선에서 2등, 3등 후보의 단일화를 논의할 수밖에 없었던 게 네. 2등, 3등이 단일화를 하면요. 그냥 그 표가 수치적으로 붙는 게 아니라 약간 화학 반응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커져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양자 구도와 그 3자 구도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너무 커요. 3자 구도가 되면은 1등 후보한테 좀 더 유리한 구도로 가는 거예요. 근데 단일화가 돼서 양자 구도로 가잖아요. 그러면 2등 후보한테 정말 좋은 기회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합해져 나가는 그 분위기와 그 과정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더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과정은 전부 원희룡 장관에게 다 호재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마음이 아프죠. 저는 3자 구도에서 떨어졌으니까. 2등에서 떨어졌 또 마음 아픈 아니 얘기를 제가 또. 그렇게 단일화를 하라 그래서 예. 3등 후보가 단일화를 잘 안 해. 예. 그런 게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또 실제 결과가 나온 후에도 한번 그때는 이제 끝나니까 상황을 한번 여쭤볼게요. 자, 박은정 후보와 관련해서 하나를 좀 살펴볼게요. 그동안 이종근 변호사, 즉 박은정 후보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가 논란이 많이 됐었죠. 그래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 진짜 자격 있냐 이런 논란이 붙었었죠. 여기에다 박은정 후보 자신이 1년 9개월 동안 단 한 차례로 사무실에 나가지도 않으면서 1억 이상의 월급을 받았던 것도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한변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8일이죠. 그제 이종근 변호사 고발을 했네요. 그리고 징계 청원을 했네요. 이게 지금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고발과 징계 청원이 어떤 효력이 있는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게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거죠. 그리고 변협에서는요, 이거 확실히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내가 검찰이에요. 예. 그러면 내가 수사하는 내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 사건들이 내가 간부면 내가 부장이면 밑에 부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부장이 직접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부원들이 수사를 하고 있고 내가 수사 방향이라든지 수사에 관련된 증거라든지 이제 모두를 다 확보하고 있죠. 네. 그걸 다 알고 있죠. 네. 어떤 게 약점이고 어떤 거를 더 중점적으로 하면 이 사람을 구속시킬 수 있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옷 벗고 나간 다음에 이 사건을 수임해가지고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럼 부원들도 정말 불편할 것뿐만 아니라 내부 정보를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건 변호사법 위반이죠. 근데 그 짓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정관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이건 그냥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변협에서 중징계를 해야 되는 사안이 맞아요.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히 정관은요, 내가 검찰 출신이니까 검찰 인맥 잘 알아서 이 사건 수임하면 내가 더 잘해줄 수 있어요가 그냥 정관이지. 예. 해당 사건 관련자가 나와서 그 해당 사건을 변호하면요, 이거는 범죄죠. 그걸 한 거예요. 정말 직업윤리 도덕도 없는 변호를 한 거라니까요. 왜? 눈이 멀었잖아요. 22억 어디 가서 벌 거냐고요. 22억 부동산 투기해도 못 벌어요. 그거를 그냥 한 방에 벌었다니까요. 그게 정상적인 수입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변호 활동이냐고요. 누가 정상적인 변호에 22억을 줘요? 아무도 안 줘요. 2억 주면 많이 줬겠지. 부가세를 2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변호를 한 사람을 남편을 국회의원이 그 부인을 국회의원 시키겠다? 아유, 정말 조국 범죄당답습니다. 예. 자, 오늘 선거 지금 투표 상황을 9시 기준으로 좀 투표율 결과가 아까 소개가 됐습니다. 21대 총선보다 약 1% 정도 투표율이 좀 낮은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아직은 이제 시작 초기니까 뭐 투표 6시에 시작해서 9시 기준으로 한 3시간 정도 지난 걸로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투표율을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지난 총선의 본투표 기준으로 볼 때 한 1% 정도, 1.1%라고 나온 것 같은데요. 좀 투표율이 낮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선거 날이니까 이벤트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좀 최근에 여러 논란이 있었잖아요. 여러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직감적으로 떠오르는 워스트 장면, 베스트 장면 좀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으면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뭐 워스트 장면은 이제 제가 공천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 네. 경선. 그러네요. 아주 정직한 얘기네요. 예. 그게 워스트고요. 예. 베스트는 그래도 우리 당이 총선을 시작할 때 네. 그때가 제일 베스트였던 것 같아요. 으쌰으쌰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나오고 딱 그 순간이 제일 베스트였던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그 뒤에는 말 안 하겠습니다. 예. 삼겹살 얘기는 안 하십니까? 삼겹살이요? 이재명의 삼겹살? 이재명 삼겹살은 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진짜 그냥 가십거리일 뿐이고요. 저 사람의 실체 자체가 문제인데 무슨 삼겹살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예. 저 모나미님이 워스트 다시 뽑아라고 주셨네요. 혹시 우리 모나미님이나 지금 듣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서 워스트 베스트 장면 혹시 생각이 나서 올려주시면 제가 놓치지 않으면 중간에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최근에 장면들 중에 가장 정말 꼴보기 싫었다. 가장 이 장면은 정말 너무나 형편없고 웃긴 장면이었다. 이런 장면들 좀 몇 개를 소개를 해주시면 올려주시면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조상규 변호사님 모시고 여러 현안 좀 다뤄봤고요. 투표 날이니까 지금 또 오늘 방송 끝나면 바로 투표를 하러 가신다고 하네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뵈야 돼요. 예. 자, 어려움은 또 이겨내시고 조상규 변호사님 오늘 좀 화끈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상규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2024 총선 자유파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